왕의 이름, 오늘은 조선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왕의 이름 고려편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보냈는데 성적이 좋지를 않아요. 고려는 관심들이 없으세요? 자, 조선편 보시기 전에 고려편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조선왕의 이름. 자, 지난 줄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왕에게는 휘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이것이 살아서 쓰는 이름인데 거의 부를 일이 없다. 왕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왕이 이름자로 쓰는 그 글자는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한다. 이것을 피휘라고 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왕을 부르는 이름에는 묘호, 시호, 능호 이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종이라는 왕이 살아있을 때는 광종이라는 이름이 없고 광종에게 긴 시호가 있는데 이것도 광종이 살아있을 때는 없고 능호 이것은 그 능의 이름이니까 무덤의 이름이니까 당연히 살아있을 때는 그 이름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묘호를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왕을 부를 때는 구별할 때는 묘호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지만 중국 황제들에게 있는 연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홍무연호를 쓰는 황제 홍무제, 강희, 옹정, 걸륭제 모두 연호를 가지고 그 황제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황제를 칭하지 않았고 연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연호를 가지고 임금을 부르는 이런 경우는 없었다. 자, 이것이 대략 지난 시간에 고려왕의 이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자 이제 복잡한 조선왕의 이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조선왕의 이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묘호, 태정태세 문단세, 휘, 시호. 시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나라로부터 받은 시호가 있고 조선에서 정한 시호가 있고 그래서 시호는 명에서 보낸 것, 조선에서 정한 것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 당연히 조선 후기로 가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의 책봉을 받았으니까 시호도 청나라에서 받게 되겠죠. 인조부터 청해에서 보낸 시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휘입니다. 휘는 이름입니다. 가지고 있던 이름,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대개 한 글자로 지어지는데요. 두 글자 이름을 가진 왕이 조선에 4명이 있습니다. 태종까지 3명. 이성계, 이방과 이방원. 이 셋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일반인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름이 일반인처럼 지어지죠. 이성계, 이방과 이방원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왕이 된 뒤에 이성계 이거 너무 일반인스럽잖아. 이거 왕답지 않잖아. 해서 한 글자 이름을 다시 정하는데 그게 단이에요. 아침이라는 뜻의 아침단 이걸로 자기의 휘를 삼습니다. 정종, 이방과도 경이라고 하는 한 글자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종의 휘는 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태종 이방원은 휘를 한 글자로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휘는 방원으로 그냥 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조선에서 태어난 첫 번째 국왕이 세종이에요. 세종은 이 휘가 이 무엄한 일부 그 사극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라고 하는 이름이 노출이 됐습니다. 갑자기 사극에서 이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바람에 세종은 이름이 도구나 휘가 도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는데 이 한자를 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 그런 논란이 있어요.
세종이 휘로 쓰는 요 도자가 거의 안 쓰이는 도자예요. 옷소매 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옷소매. 이것 때문에 아니 무슨 왕 이름이 옷소매야. 무슨 그런 이름을 갖냐?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거 옷자 아니야? 옷자. 그래서 옆에 있는 저 옷의자를 그 변이라고 하죠. 한자에 왼쪽에 쓰면 변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쓰면 방이라고 하고, 옛날 한문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이 옷의자를 변으로 쓰면은 저런 모양으로 납작해지는데 저게 잘못된 게 아닐까? 저기에 이 보일 시자를 넣게 되면 같은 도인데 음은 도인데 뜻이 달라집니다. 복이라는 뜻의 도가 됩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왕의 이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복 도자가 옷소매 도자로 이게 잘못 쓰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들어서 있었고,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옷의자가 변이 되었을 때 저 점 하나를 지우면 저것이 보일 시자의 변으로 들어갔을 때 주로 손으로 쓸 때의 글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시자를 활자체, 인쇄체로 쓸 때 하고 필기체로 쓸 때가 모양이 달라지는데, 필기체로 썼을 때 점 하나만 찍으면 오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자라는 게 저게 점 하나가 더 찍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의 근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형제들의 이름입니다. 충녕대군이잖아요. 충녕대군에게 양령, 효령 두 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보일 시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녕대군의 휘는 제입니다. 제, 이렇게 쓰는 제인데 이것도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제 또는 편안할 제라고 하는데, 형제가 이름이 한 글자면 항렬자를 쓰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는 부수를 같은 걸로 쓰거든요. 양령이 복제를 쓸 때 보일 시변이잖아. 효령대군은 도울 우자예요. 이 우입니다. 이 우에도 보일 시자 변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셋째 아들 충령도 보일 시자 변의 복도가 원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록을 보면 그 실록도 이제 요즘 그 인쇄한 그 실록 말고 옛날의 목판본을 그대로 보면 분명히 점이 찍혀 있는 옷소매 도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옷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효령대군의 이름이 이 도울 우자에서 언젠가 돕는다는 같은 뜻의 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도울 보자에는 오드이변이 들어가요. 그리고 막내 동생이 있었죠. 일찍 세상을 떠난 성령대군인데 이 성령대군의 이름은 종입니다. 이 종이 아주 드물게 거의 안 쓰이는 한자인데요. 오드이변에 무거울 중자를 쓰는 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양녕대군 빼고 나머지 형제 셋이 전부 오드이변을 썼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셋째 세종도 오드이변에 쓰는 옷소매 도, 이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복도가 아니라 옷소매 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근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조선 왕들이 휘를 지을 때 피휘를 염두에 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이 너무 흔하게 쓰는 글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휘를 하게 된다. 그 글자를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안 쓰는 글자를 이름으로 선택을 합니다. 일종의 백성들에 대한 왕실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벽자라고 하는 거예요. 궁벽한 글자.
부석에 있어서 거의 안 쓰이는 글자를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복도보다는 거의 안 쓰이는 옷소매 도를 세종이 휘로 썼을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세종이 쓴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썼겠지만, 자, 누가 했든지 간에 조선 왕실이 일부러 벽자를 썼을 것이고, 그렇다면 옷소매도가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문종 한 사람만 더 볼까요? 문종은 휘가 향이에요. 이게 옥 이름 향, 뭐냐면 여러 가지 옥 가운데 향이라는 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옥 이름 향이 되는데 이 향입니다. 그래서 문종의 휘가 향이 되는데 이 향이죠. 이 바람에 이 향자는 사람들이 못 쓰게 돼요. 못 쓰게 될 뿐 아니라 누가 이 파편을 맞는다고 할까? 아주 뜻밖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고려 말에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성리학을 처음 들여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안향의 향이 문종의 휘하고 정확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안향 이야기를 할 때 향자를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여기서 그러면 왕의 휘를 고쳐야지, 절대로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고 안향의 이름을 고쳐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향의 이름을 과감하게 고쳐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다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학자인데 아무렇게나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향의 기록을 찾아보니 안향의 어릴 때 이름이 유였다는 거예요. 원래 안유였다가 안향으로 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개명하기 전 이름으로 부르면 되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안향을 안향이라 부르지 못하고 안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유라고 써놓고 다 이거 안향이야 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까지도 고쳐가면서 왕의 이름을 피해요. 피휘의 전통, 이게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게 뭐예요? 이름을 벽자로 쓴다. 사람들이 거의 안 쓰는 글자를 왕의 이름으로 쓴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표를 보시면은요, 왕의 휘가 정종의 저 경자, 그 다음에 세종의 옷소매 도, 그 다음부터 보면 세조의 저 유, 저것도 옥이름 유인데 유, 예종의 황, 성종의 혈, 이런 혈자는 정말 저도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갖다가 왕의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러는 거죠. 조선의 국왕 가운데 휘가 두 글자인 사람이 넷이라고 했는데 세 명은 밝혀졌고요. 이성계, 이방과 이방원. 한 명이 누구냐면 단종이에요. 단종은 휘가 홍위 두 글자입니다. 폐위됐기 때문에 휘가 두 글자가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폐위되기 전에 한 글자 휘를 썼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홍위로 이름을 고쳤다는 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쩐 일인지 단종은 태어났을 때 두 글자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세종이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홍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 세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뭔가 깊은 뜻이 있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역사의 암기 과목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냥 외워야 됩니다. 자, 휘, 이름이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못 쓰게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세상을 떠나요. 승하한다고 높여 부르기도 하고, 흉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왕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데,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조선에서 꼭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국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시호가 정해져서 오는 그 사이에 조선에서 신하들이 세상을 떠난 그 왕의 묘호와 시호를 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 주무관청이 봉상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는 이 봉상시라고 하는 관청은 제사와 증시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과 증시, 시호를 올리는 것, 이걸 관장한다는 거죠. 주무부서가 돼서 왕의 묘호와 시호를 정하게 되는데, 묘호는 두 글자로 정합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요게 묘호예요. 한 글자는 종 또는 조로 고정이 되는 거니까 그 앞에 붙는 한 글자를 정하는 숙이 정말 깊은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한 글자를 가지고 세상을 떠난 왕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고려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돌아가신 왕께서 산을 좋아했으니까 산자를 넣읍시다. 물을 좋아했으니까 숫자를 넣읍시다. 이거 안 되고 시법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글자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조선시대쯤 되면은 뭐까지 고려하냐면 옛날 중국에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이름을 썼다가 좀 안 좋았어. 또 그럼 그것도 피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피해서 한 글자를 정합니다. 이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묘호와 함께 정하는 시호가 고려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려에서는 그 왕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고려에서 시호를 두 글자로 정했어요. 두 글자 시호가 있고 후대 왕들이 두 글자씩 계속 더해 주어서 긴 시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시호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명에서 시호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그 국왕의 시호를 정하는데 이때 8글자 시호를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명나라에서 시호를 정해서 보내줍니다. 그 두 글자와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시호 8글자와 합쳐서 10글자의 시호를 갖게 되는 거죠. 고려에서처럼 두 글자씩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두 글자, 8글자. 그래서 모두 10글자의 시호를 정하게 됩니다. 앞에 두 글자는 명나라에서 보내준 시호, 뒤에 8글자는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시호입니다. 세종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세종이 1450년 2월 17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한 달 뒤에 3월 19일 날 시호와 묘호를 결정해요. 이건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묘호를 세종이라고 하고 시호는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두 글자씩 모두 8글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8월 15일 날 명나라에서 장헌이라고 하는 시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세종을 부를 때는 묘호 먼저 세종,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 보내준 시호 다음 장헌, 그리고 조선에서 정한 시호 8글자 세조,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세종, 장헌, 대왕, 묘호와 명나라에서 보낸 시호 두 가지만 가지고 부르던가 아니면 그냥 세종 이렇게 부르던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려와 다른 점, 책봉해준 명나라의 요청에서 시호를 따로 하나 받는다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고려 후기 충렬왕 이후의 전통이에요. 충렬 이 자체가 원나라에서 받은 시호잖아요. 고려에서 독자적인 묘호, 시호 이런 거 안 쓰고 원나라에서 보내준 시호만 가지고 썼었는데 조선에 와서는 독자적으로 묘호도 정하고 시호도 정하면서 명나라에서 보낸 시호를 거기에 더한다. 이거 하나가 달라지는 거고 고려는 두 글자씩 계속
정하면서 길이가 늘어나는데 8글자를 한 번에 정한다.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데 제가 이 조선 왕들의 시호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 왕의 시호에는요, 이 표를 보시면 저 녹색 부분이요, 효자가 다 들어갑니다. 태조 빼고 정종부터 다 효가 들어가요. 고려 왕들도 그랬습니다. 고려 왕들도 시호의 맨 끝자가 효도할 효자였거든요. 이 효도라고 하는 게 꼭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는 것보다는 조상의 위업을 이어받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고려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조선도 그런 의미에서 왕위를 순조롭게 계승해 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번째 표도 보면은 고종까지 전부 효자가 들어갑니다. 시호에 왜 효가 이렇게 들어가는가, 고려 조선 모두, 이건 사실은 논문 하나 나올 거리예요. 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묘호입니다. 이 묘호는 태정태세 문단세, 이게 묘호인데 태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이 태종 8년이에요. 조선에 첫 번째 국왕의 장례가 이때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책을 놓고 공부를 해 가면서 이 절차를 만들어 나갑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공부하면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자, 태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을 떠난 그 태조를 뭐라고 부르느냐? 상승태상왕 또는 대행태상왕 전하라고 부릅니다. 태상왕은 태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이에요. 왕으로 있다가 왕위를 물려주면서 상왕이 됐죠. 상왕이 된 다음에 왕이었던 정종이 또 왕위를 물려주면서 정종이 상왕이 되고 태조는 태상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상왕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인데, 이 앞에 상승 또는 대행을 붙이는 것은요, 상승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옛날에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태상왕 또는 대행, 큰 대자 가랭자는요, 한 번 가면 못 오는 이런 뜻입니다. 크게 갔다 이런 뜻이니까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간, 죽었다는 뜻이죠. 대행이란 말을 붙여요. 이 상승, 대행, 이거는 고려 시대에도 그대로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태조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 상승태상왕, 대행태상왕 이렇게 불려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리느냐면 묘호와 시호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때는 부를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부르다가, 자, 이제 묘호와 시호를 정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5월 14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5월 29일 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부음을 전하고 시효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고려 후기에 했던 그대로 한 겁니다. 공민왕 같은 경우에도 공민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명나라에 소식을 알리고 시효를 청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려 말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8월 7일 날 자체적으로 시호와 묘호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고려 원종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1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묘호, 시호를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업주니까 당연히 묘호는 태조가 되고 시호는 지인, 계운, 성무, 신문이라고 하는 8글자로 정합니다. 자, 이래서 태조, 지인, 계운, 성문, 신무대왕 이렇게 부르다가 명나라에서 시호가 와요. 그 시호가 강헌입니다. 그래서 태조를 부르는 가장 갖춘 이름은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대왕
이 12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할 때 한 가지 거쳐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묘호는 황제만 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려 후기의 충선왕이 우리 이제 독자적인 묘호 안 쓴다, 묘호는 안 만들고 원나라의 시호를 요청해서 그것만 쓰기로 한다 해서 충렬왕이라고 하는 시호를 쓰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생각이 조선 초에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충렬왕 이후에 묘호를 쓰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받아들인 학자들, 이재현이라든지 이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던 태혜정광, 경성목 이런 묘호를 내가 써도 되나? 내 글에 지금 그런 걸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체 검열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닌데 자체 검열을 해서 종을 왕으로 고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혜종이 있으면 혜종이라고 쓸 자리에다가 혜왕이라고 쓰고, 정종 쓸 자리에다가 정왕이라고 쓰고 해서 이 묘호의 종자를 일부러 피했어요. 이런 시간이 거의 100년이 지나간 뒤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태조가 자기의 4대조를 높인 적이 있어요. 자기 4대조, 우리가 해동 육룡이 나르샤라고 했을 때 육룡 가운데 나머지 두 용은 태조와 태종이고, 그 앞에 네 용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잖아요. 이 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추존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것이 목조, 익조, 도조, 환조가 아니고 모광, 이광, 도왕, 환왕이었어요. 조가 아니라 왕자를 붙인 겁니다. 조종자를 안 쓰고 그걸 왕으로 쓰는 것은 고려 후기 일의 전통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왕자를 썼고 조종 이런 말을 안 썼고, 같은 시기에 정도전이 고려 국사를 정리할 때에도 고려 왕들의 이름을 전부 무슨 종을 다 무슨 왕으로 다 고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직후에는 묘호는 쓰는 게 아니야, 무슨 조, 무슨 종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식이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웬일인지 태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이 태종 8년입니다. 태종 8년에 태조의 장례를 치르면서 묘호를 결정하면서 태조라는 묘호를 덜컥 정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가 참 궁금한데, 안타깝게도 그 논의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정으로 어떤 주장이 제기되어서 태조라고 하는 묘호를 쓰게 됐는지 이걸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당분간 더 이어져서 태종 8년에 태조라는 묘호를 정하고, 그로부터 3년 뒤 태종 11년에 모광, 이광, 도왕, 환왕을 각각 목조, 익조, 도조, 환조로 다 고칩니다. 이제 조, 종 이런 거 써도 돼 라고 태종 8년 이후에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새로운 논의가 있었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게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세종의 생각이에요. 세종이 고려사를 편찬하는 작업, 여기에 직접 관여합니다. 세종은 뭐든지 다 오래 했어요. 심사숙고, 또 자기 고집,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절대로 끝내지 않는다, 이런 고집이 있었거든요.
세종이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일이 고려 역사를 편찬하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사 편찬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논의를 거쳐요. 그래서 결국 세종이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문종이 즉위한 다음에야 이 책이 완성이 됐는데, 가장 초반에 세종이 신하들과 논쟁을 벌인 것이 직서 개서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예요. 고려에서 조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썼어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 고쳐 써야 합니다. 개서해야 합니다. 라고 한 이런 주장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묘호였고, 이 묘호를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무 작업을 했던 유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을 친한 것은 참남한 일입니다. 참남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를 어기는 일. 옛날 사람들이 가장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요즘 문제가 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천세를 불러야 될 자리에서 만세 부르고 하면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원칙이거든요. 유관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종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태조는 뭐라고 할까? 태왕. 이게 고려 후기에 이재현, 이색 같은 사람 또는 정도전이 했던 말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묘호를 삭제하고 시호로 부릅시다. 고려 태조의 시호가 신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조는 신성왕이라고 부릅시다. 혜종은 혜왕도 아니고 의공왕이라는 시호로 부릅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세종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를 나도 알겠는데 옛날에 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있었던 걸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세종의 이런 생각을 직서론이라고 합니다. 고쳐 쓰자, 개서론, 고지곧대로 그대로 쓰자, 직서론. 세종은 철저한 직서론자였어요. 세종이 조종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나도 그게 잘못된 거 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고쳐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막 고치면 우리 다음 사람들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일단 있던 대로 그냥 쓰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 뒷사람들이 하게 하자. 정말 역사학자 같은 말을 세종이 해요. 그래서 세종의 이 직서론 때문에 우리한테 고려사라는 책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려시대의 묘호를 그대로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세종조차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고려의 국왕이 또는 조선의 국왕이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는 국왕이 묘호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종 1년에 정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정종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편안하게 살다가, 진짜 편안했을지는 모르지만 세종 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묘호를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종이 묘호를 갖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종 묘호잖아 하시겠지만, 이 정종이라고 하는 묘호는 수백 년 뒤죠. 아주 뒤에 숙종 때 가서야 정해지는 거고, 세상을 떠난 그 즉시는 묘호가 없었어요. 세종이 정했어야 되는데 세종이 묘호를 안 정한 겁니다. 더군다나 태조의 시호는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정했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명나라의 시호를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호도 정하면 안 돼. 이것이 세종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종은 철저한 사대론자였어요. 세종의 이 사대를 지성사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지성으로 하는 사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성사대를 하는 세종의 모습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세종의 사대론뿐 아니었어요. 정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태종이 살아 있었습니다. 세종 1년이면 세종이 왕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태종이 결정할 때거든요. 그래서 정종이 묘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세종의 사대론뿐 아니라 태종의 생각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태종은 왜 정종의 묘호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계승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태조의 그 계승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가? 나보다 먼저 왕을 지낸 정종에게 이어질까?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면 내 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정종의 자리를 없애고 그 계승의 선을 자기에게로 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종은 묘호도 없는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태조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계승도를 완성하려고 했다. 태종이 그걸 바랬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세종이 묘호를 올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세종은 고금에 묘호, 시호 올리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세종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합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하면 너 그거 알아? 이러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만든 게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에다가 옛날부터 이 시법, 묘호, 시호 정하는 이 법에 대해서 다 조사해. 탈탈 털어봐. 해가지고 이 묘호, 시호를 정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고려시대까지는 당나라 때 장수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정의의 시법회에 나오는 103글자, 이것이 묘호, 시호를 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용된 글자가 점점점 늘었습니다. 세종이 그걸 전부 모았더니 301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때 앞으로 시호, 묘호로 쓸 수 있는 글자 301글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중국의 모든 사례를 다 검토해요. 이러면서 앞으로 조선에서 시호, 묘호를 정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묘호를 안 쓴다고 하는 이 원칙은 정종에게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세종 8년에 태종이 세상을 떠나요. 정종에게 했던 원칙이라면 태종이라는 묘호도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또 고쳐서 태종에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또 올려줍니다. 그 세종도 아버지 앞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래서 태조라고 하는 묘호를 어떻게 해서 정했는가라는 이것 하나, 정종에게는 왜 묘호를 붙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요 이유 하나, 태종에게 왜 또다시 묘호를 붙였는가 하는 요 이유 하나, 요 세 가지가 대단히 궁금한데 지금 근거가 없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묘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태정, 태세, 문, 태조부터 문종까지입니다. 태조는 창업주니까 당연히 태조예요. 이 태자는 시법에 없는 글자예요. 하지만 창업주는 태조 또는 고조라고 한다고 하는 중국의 선례가 있었고 고려에서도 창업주를 태조라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태조의 묘호는 쉽게 결정이 됩니다. 정종은 사후에 묘호가 없어요. 숙종 7년에 정종이라고 하는 묘호가 정해지는데 그 사이에 한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종 때 왜 이대왕은 묘호가 없지? 해가지고 한번 정했어요. 아주 생소한 이름입니다. 희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한번 정했었는데 아무도 안 썼어요. 잊혀집니다.
그러다가 숙종 때 정종이라고 하는 묘를 새로 정해서 우리가 태정태세 이렇게 된 거죠. 이 예종 때 지은 희종이 그대로 사용이 됐더라면 태희태세, 이거 외우기가 좀 발음이 어려워졌을 뻔했어요. 태정태세가 외우기 더 좋아졌네요. 그 다음에 태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은 태종이라는 묘호를 붙이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태는 시법에 없는 글자예요. 그런데 태종은 중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태조를 계승한 첫 번째 계승자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초대 황제가 태조면 2대 황제가 태종이 되었던 거죠. 이 예를 따라서 3대 국왕 태종이라는 묘를 만든 거예요. 정종이 빠지니까 태조에서 태종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송나라가 그랬고, 거란이 그랬고, 금나라 그랬고, 원나라가 그랬고, 나중에 명나라도 계승자를 태종이라고 합니다. 명나라에 태종이라는 묘호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3대 영락제가 지금 묘호가 성조라고 되어 있는데 성조라고 고치기 전의 묘호가 태종이에요. 자,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3대 국왕에게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붙였고, 세종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문종이 즉위해서 세종이라고 하는 묘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세종이라는 묘호는 어떻게 쓰이냐면 왕조를 중흥시켰거나 창업한 군주에게 세종이라는 묘호를 씁니다. 세종이라고 하는 게 이 돌아가신 왕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종이 되는 그 왕이 꼭 그래야 돼? 그러면서 우리 돌아가신 왕께서 저 북방 두만강 쪽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지 않나? 왕조 중흥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세종이 더 좋은 걸 해가지고 세종이라는 묘호를 붙이게 된 거예요. 정인지 같은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따랐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은 없고 그 이름이 문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종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나중에 갖게 되는 이 다음 왕이 세종을 고집해서 세종으로 결정이 됐고, 한번 퇴자를 놓은 그 이름을 나중에 문종이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문종이 그거 내 묘호로 해 한 게 아니라 문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문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짓게 된 거죠. 단종은 폐위되잖아요. 폐위되기 때문에 묘호가 없었습니다. 그냥 노산군이라고 불렸어요. 노산군이라고 수백 년 동안 불리다가 숙종 때 가서 숙종이 단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조부터 단종까지는 뭐 크고 작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지어집니다. 고려에서처럼 창업주만 태조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종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원칙도 그대로 지켜졌어요. 그러다가 세조가 등장합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예종입니다. 이 세조가 벌인 일이 아니고 예종이 벌인 일이에요. 전례에 따라서 묘호를 정하고 8글자 시호를 정해서 올립니다. 묘호는 신종, 예종, 성종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이래서 이제 왕한테 예종한테 올렸더니 예종이 딴 트집을 잡았어요. 그 트집이 뭐냐면 돌아가신 왕의 시호를 정할 때 글자 자수에 제한 없이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8글자냐. 이거 더 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 뒤에 붙인 말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신하들이 아마 여기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세조가 우리 아버지가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이 되면서 왕조를 재조, 다시 만든 그런 공이 있지 않나. 그러면 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조라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묘호를 무슨 종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조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세조라고 하는 아주 정해진 말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해. 이 말을 듣고 당황한 신하들이 대꾸를 제대로 못했어요. 정인지가 겨우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또 잘못됩니다. 정인지가 세종이 계셔서 세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정인지가 무슨 종이라고 해야 됩니다. 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세종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종이 꼬투리를 딱 잡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같은 글자를 쓰는 조와 종이 있는데 왜 세조는 안 된다는 거야. 태조가 있고 태종이 있는데 왜 세조와 세종은 같이 못 쓰는 거지? 정인지가 허점을 찔려요. 기선을 제압한 예종이 정말 예종이 이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걸 밀어붙입니다. 글자 수를 늘려라. 묘호는 세조라고 해라. 이거를 신하들이 꼼짝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묘호가 세조로 결정이 되고 시호도 두 글자가 많은 열자 시호를 올리는데 예종이 여기에다가 두 글자를 더 써요. 의숙 두 글자를 더하라. 그래서 세조가 12글자 시호를 갖게 됩니다. 세조가 벌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조의 아들이 벌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세조칸을 보시죠. 지덕, 융공, 성신, 명예, 흠숙, 인효라고 하는 12글자 시호를 이래서 갖게 되는데 그 위에 보면 승천, 채도, 열문, 영무라고 하는 파란색 8글자가 더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에 나오지 않았던 고려에는 없고 조선에는 있었던 왕의 이름 존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존호는 묘호, 시호, 능호와는 다르게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신하들이 올려주는 이름이에요. 살아있을 때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존호가 있으면 왕을 부를 때 승천채도 열문영무전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거 있지 않아요? 그 독자 나가지고 이름 길게 그 붙이면은 장수한다고 해가지고 김수한무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걔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옛날 코미디 있었는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삼천갑자 동방삭 이렇게 나오는 이름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왕을 부르려면 승천채도 열문영무전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문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일이 이 존호 때문에 생기는데 12글자 시호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조를 나중에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묘호, 세조,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 보내온 시호, 해장, 그 다음에 존호를 잇습니다. 승천채도, 열문영무, 그 다음에 시호를 더 붙여요. 지덕윤공, 성신명예, 흠숙, 인효대왕. 이게 세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길면 위대해지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호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세조가 등장한 거예요. 묘호에 세조가 등장하면서 고려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묘호의 원칙이 깨진 겁니다.
창업주만 태조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종이라는 묘호를 붙인다. 이것이 세조 때문에 깨진 거죠. 엄밀하게는 세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예종 때문에 깨진 거예요. 자, 이후에 묘호를 종으로 할 거냐 조로 할 거냐 하는 이것이 조선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고려편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원칙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조로 하느냐 종으로 하느냐 하는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법에 따른 원칙이에요. 종법에 따르면 한 혈통의 시조는 조고 계승자는 전부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왕조에서 창업자만 조고 나머지는 모두 종이 된다가 맞습니다. 고려는 이 원칙을 지킨 거예요. 조선도 세조 이전까지는 이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도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조공, 종덕이라고 하는 이 원칙입니다. 조는 공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종은 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뭐냐면 왕들 가운데에서 공이 있으면 조라고 하고 덕이 있으면 종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창업을 했다. 이거는 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공이 없나요? 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그냥 덕이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걸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 공이 없다는 말이야? 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조, 중흥, 그러니까 계승했는데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조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종이 아버지 세조에 대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왕실을 중흥시켰으니 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원칙이 이 조공종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하들이 예종의 그 주장을 꺾지 못하고 세조라고 하는 묘호를 붙이게 됐던 건데요. 세조 묘호가 정해진 다음에 그 영향이 그 다음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문제가 된 사람은 중종이었어요. 중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자체가 왕실을 부흥시킨 게 아닌가? 제조에 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중종이라고 하는 묘를 신하들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인종이 반대합니다. 왕이 반대하고 아니야, 반정을 통해서 왕실을 중흥시켰는데 왜 종이야? 조라고 해야 돼. 세조 때 그런 예도 있잖아. 왕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때는 신하들이 반대해요. 반대하는 그 이유도 좀 구차했는데요. 조라고 하면 붙일 말이 마땅치가 않아요. 세자는 이미 썼지 않습니까? 아니, 조 앞에 붙일 말이 세자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약한 논리예요. 세자밖에 없는데 그걸 이미 썼기 때문에 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조공, 종덕이라고 했는데 덕이 있는 것도 좋은 겁니다. 종이라고 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세조라고 한 거는 아버지를 잊지 않고 형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돌아가신 임금 중종은 아버지 성종을 이은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산군에 이어서 형을 이은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이 형이 폐위됐기 때문에 이건 예가 다른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종을 이은 거니 아버지를 이은 것이니 세조와 다릅니다. 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것 하나도
그럴듯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할 거면 그것이 왕실을 중흥시킨 정도의 공은 아닙니다 라고 하던가, 그 반정 그거 돌아가신 왕이 한 게 아니고 신하들이 한 다음에 추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이 말을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와 종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인종이 조금만 더 고집이 있었고 중요한 건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아마 관철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더 고집할 사람이 없었고 그냥 중종으로 결정이 돼요. 중조가 될 뻔했는데 이 경우는 바꾸는데 실패하고 중종으로 눌러 앉은 거죠. 이런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조가 종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말로는 공이 있는 거나 덕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고, 조와 종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가 종보다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움트고 더 커지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선조라는 묘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들 광해군이 선조의 묘호를 정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극복했으니 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정말 국난 극복 이후니까 조라고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이 있을 법해요. 광해군도 그게 좋겠다 해서 조로 가려는 분위기였는데, 이산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이산해는 그 당시 광해군 정권의 실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부자가 대를 이었을 때는 종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논리, 그러니까 세조를 세조라고 한 것은 형을 이었기 때문이다, 문종을 이었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중종을 중조라고 하지 못한 논리, 바로 아버지를 이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해야 된다는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중종을 중조로 고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논리가 통했으니 그것이 선례가 되잖아요. 이산해가 그 선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아버지를 이었기 때문에 형을 이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종과 조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항복이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종과 조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이래서 논의를 다시 하게 되는데, 대신들이 논의를, 자기 주장을 번복해요. 처음에는 임진왜란 극복했으니 조라고 하는 게 마땅합니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광해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들이 실록을 참고해서 반복해서 상의한 결과 세조대왕은 선양을 받아 중흥을 시켰으니 조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왕께서는 제조의 공덕이 있기는 하지만,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운 공이 있기는 하지만 대를 이어서 수성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감히 아뢰입니다. 이래서 선종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가 아니고 선종으로 결정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선종이 되었다가 8년이 지나갑니다. 광해군의 힘이 그 사이에 세졌겠죠. 우리 아버지를, 이런 생각을 광해군은 계속 했을 거예요. 광해군 8년에 선종을 선조로 고쳐라 라고 하는 왕명이 떨어집니다. 임진왜란을 극복한 공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여기에 더해서 종계변무라고 하는 또 뜻밖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종계 변무는 뭐냐면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명나라에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이이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과연 명나라가 모르고 했을까요? 저는 무관심하게 그대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난처한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이님과, 이이님 누굽니까? 고려 우왕대의 권신이고, 정말 이 조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이이님이 우리 왕실의 조상이라니,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니, 이것 때문에 계속 조선 측에서는 명나라에 이걸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종계, 종통의 뭐냐면 종실의 계통을 변무, 잘못된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명나라가 이걸 그렇게 안 고쳐주다가 선조 때 고쳐줍니다. 그러니 이걸 고치는데 2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논의를 하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를 돌아가신 왕께서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 공도 높이 사야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 극복과 종계 변무의 해결, 이 두 가지 공을 엮어서 조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선종이었던 묘호를 선조라고 고친 거예요. 조가 종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광해군이 했다는 것 때문에 또 생깁니다. 광해군이 인조반종으로 쫓겨난 다음에 광해군을 쫓아낸 사람들이 선조 묘호도 다시 원위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은 손을 대지 않게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 묘호가 남게 되는 거죠. 조선의 세 번째 조가 이래서 나오게 됩니다. 태조, 세조, 선조. 네 번째는 인조였어요. 인조, 당연히 병자호란을 겪었으니 나라를 중흥시켰는가 하는 이 평가의 문제는 뒤로 돌리더라도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 효종이 임금이 되었을 때 신하들이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이 있으면 조라고 하고 덕이 있으면 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돌아가신 왕께서는 조종을 빛낸 공이 있으니 조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열조라고 하는 묘호를 정해요. 그래서 열조가 될 뻔했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시법에서 찾아보면 공이 있어 백성을 편안하게 한 것을 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공이 뭐예요? 삼전도에 가서 삼배 구고두례를 행하면서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 이 공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종계변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공이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던 거고, 인조에 대한 평가, 지금은 정말 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삼배 구고두례의 그런 참 비통한 참상을 보인 그런 못난 왕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지금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열조라고 하는 걸 올렸는데 누가 또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옛날 열조라고 하는 묘호가 중국에서 쓰인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중국 5호 16국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 초기쯤이 되는데 이때 5호 16국 시대 소국인 10국 가운데 남당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남당을 창업한 사람이 열조라는 묘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조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 함부로 나라를 만들고 참월한 군주, 이런 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갖다 쓴다고?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열조를
인조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인조, 이 인이라고 하는 어질 인자를 쓰는데 시법에 따르면 어질이는 의로움을 쌓고 풍성하게 공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의미, 또는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조라고 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에 인종이 있는데 또 인조라고 하면 이거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당연히 이 정도의 그 문제 제기는 한마디로 누를 수 있죠. 태조가 있고 태종이 있잖아. 세종이 있고 세조가 있잖아. 인종이 있는데 인조가 되는 게 뭐가 문제야? 자, 그래서 인조로 결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효종이 화를 낸 일이 있어요. 계속 인조 안 됩니다. 조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효종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의도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내 마음이 섬뜩해진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섬뜩해진다가 아니라 네가 섬뜩해져야 될 걸,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라고 한 것을 반대하는 신하를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협박해서 누르고 인조라고 하는 묘호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어느 것 하나 이 조자 묘호를 쓰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조자를 쓴 왕은 순조입니다. 순조 앞에 영조, 정조가 있지만 조라는 묘호가 먼저 사용된 것은 순조예요. 순조도 승하한 직후에는 순종이라는 묘호를 썼어요. 그러다가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철종 8년에 헌종 지나고 철종 8년에 상소가 올라옵니다. 순조가 서학 유포를 막았다. 이거 천주교 박해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홍경래난을 진압한 공이 있다. 보통 공이 아니다. 그래서 조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순조로 고친 거예요. 이래서 순조가 나오고 그 앞에 있던 두 임금 영조와 정조는 사후에 각각 영종, 정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받았다가 한참 뒤에 고종 때에 가서 영종이 영조로 높여지고 정종이 정조로 높여지고 한 겁니다. 이래서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순조, 영조, 정조 7명의 조가 생긴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종이라는 묘호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태조만 조고 나머지는 전부 종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실의 욕심으로, 그 욕심도 누구의 욕심이냐면 조자 묘호를 받은 그 왕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의 욕심으로 수많은 논란을 거쳐가면서 조자 묘호가 생긴 겁니다. 두 사람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묘호가 없어요. 시호도 없습니다. 폐위되면서 군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단종도 사실은 폐위되면서 노산군으로 강등이 됐죠. 노산군,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만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노산군은 숙종 때 단종이라는 묘를 올려줬기 때문에 노산군의 흔적이 없어진 거고, 연산군과 광해군은 그 누구도 묘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산군, 광해군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의 특별한 이름, 국왕의 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국왕 가운데 존호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태조입니다. 태조가 살아있을 때 존호를 받는데 그것은 왕위를 물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면서 양위를 했기 때문에 양위한 상태에서 존호를 받은 겁니다. 정종 때 계운 신무라고 하는 4글자를 존호로 받아요.
마찬가지로 정종도 양위를 하면서 인문, 공예라고 하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살아서 존호를 받는 것이 태조, 정종 두 대에 걸쳐서 계속되는데 공통점은 양위를 한 다음에 살아있으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호를 갖고 있는 왕들은 나중에 시호가 정해지면 존호와 시호를 이어 붙여서 쓰게 됩니다. 태조의 경우에 시호가 8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계운과 신문은 살아있을 때 존호로 받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시호로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4글자 존호, 4글자 시호를 합쳐서 하나의 8글자 시호가 만들어진 거죠. 정종은 동생 태종에게 양위를 한 다음에 인문, 공예라고 하는 존호를 받았습니다. 이 존호를 가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호를 온인, 공용, 순효라고 6글자를 올렸습니다. 대개 8글자를 올리는데 푸대접을 한 거예요. 6글자를 올렸어요. 그런데 시호에 나오는 글자 가운데 인자와 공자가 존호에 있는 인공과 겹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존호를 안 쓰고 시호만 썼다는 걸 뜻합니다. 같은 글자를 2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호를 버리고 6글자 시호만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8글자를 갖게 되는 시호를 정종은 6글자만 갖게 되는데 정종의 아쉬움은 이걸로 그치지를 않았어요. 6글자 시호가 정해진 다음에 명나라에서 시호 2글자가 오는데 이 공자가 또 겹친 겁니다. 명나라에서 온 시호가 공정이었어요. 이 공자가 공용이라고 할 때 그 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공을, 시호에 있는 공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러면 홀수가 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용자까지 같이 없앱니다. 그래서 정종이 4글자 시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지나다가 숙종이 이거 이상하잖아. 이 할아버지는 묘호도 없고 시호도 4글자밖에 안 돼. 그래서 묘호를 정종이라고 올려드리고 시호도 4글자를 추가를 합니다. 의문, 장무. 그래서 온인, 수뇨, 의문, 장무라고 하는 8글자 시호를 수백 년 뒤에 갖게 된 거죠. 태종도 역시 양위를 했잖아요. 세종에게 양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덕 신공이라고 하는 존호를 받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서 시호를 4글자만 추가해서 존호, 성덕, 신공에 새로 지은 시호 문무, 광유를 덧붙여서 8글자 시호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 존호가 세조 때 가서 완전히 달라져요. 세조가 살아있을 때, 세조가 개유정난 성공하고 단종 폐위하고 이러면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지 얼마 뒤에 8글자 존호를 받습니다. 이건 아마 세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걸 거예요. 전례 없는 일을 이때 한 건데 양위한 왕들이 받던 존호를 지금 현직에 있는 왕이 받는다? 이거 아주 새로운 일이죠. 세조 3년에 승천채도 열문영무라고 하는 8글자 존호를 받아요. 물론 신하들이 요청해서 왕이 허락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 경우는 아마 세조가 이거 요청해라 라고 뒤로 찔렀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신하들이 이런 존호를 올리겠으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세조는 그 바람에 4글자 존호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승천채도 열문영무 전하 이렇게 불리면서 살다가 사후에 남들은 다 8글자 시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
존호가 8글자면 따로 시호 없이 그대로 8글자를 시호로 썼을 텐데 12글자 시호를 받습니다. 자, 이것은 예종이 글자 수에 구애받지 말아라라고 한 이 명령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8글자 시호를 따로 정했다가 여기만 해도 벌써 앞에 있는 8글자 존호에 합치면 16글자가 되는데 예종이 화를 내는 바람에 2글자를 더했고 여기에다가 예종이 스스로 2글자를 더하고 해서 12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조가 존호와 시호를 합쳐서 20글자의 시호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조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묘호는 세조, 명나라에서 보낸 시호가 혜장, 살아있을 때 존호가 승천채도 열문영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새로 생긴 시호가 지덕윤공 성신명의 흠숙이뇨,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길면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국왕들이 이 존호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조 다음에 누가 이 존호에 집착했냐면 선조가 그랬어요.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는 그 왕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바라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좀 욕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선조 23년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정윤입극 성덕 홍렬 8글자를 존호로 받아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지성대의 격천 희운 8글자를 또 존호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소문의무 성경 다료라는 8글자를 시호로 받습니다. 그래서 묘호는 선종이죠. 아직 선조가 되기 전이니까요. 선종, 명나라에서 보내온 시호가 소경, 그 다음에 이 24글자를 그 뒤에 붙이고 대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몇 글자예요? 28글자가 되잖아요. 자, 이때까지는 선조가 1등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점점 존호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요. 존호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 끝판왕은 누구냐면 영조입니다. 영조는 왕위에 오래 있기도 했지만 이 존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이 받습니다. 영조 16년에 8글자, 28년에 8글자, 40년에 8글자, 47년에 8글자, 52년에 8글자. 그래서 모두 40자의 존호를 받아요. 이거 자기도 다 못 외울걸요? 이거 읽기도 힘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종이라는 묘호가 정해지고 이때는 청나라예요. 청나라에서 장순이라는 시호가 오고 40글자 존호를 다 쓴 다음에 또 8글자 시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전부 몇 글자가 되는 거예요? 세다가 잊어버리겠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40 더하기 8입니다. 그러면 52글자가 되겠네요. 52글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정조가 우리 할아버지는 긴 이름을 좋아하셔서 8글자를 존호로 더 올려요. 나중에 고종이 영종을 영조로 고친 다음에 8글자를 더 추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존호가 살아있을 때 존호가 모두 40자였잖아요. 이 40자가 하나도 중복되는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법은 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글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2글자씩 조합을 하더라도 절대로 같은 글자를 2번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존호로 쓸 글자가 굉장히 궁했을 거예요.
세종 때 301글자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존호의 끝판왕 영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조선 말에 가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또 달라집니다. 황제잖아요. 황제는 더 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고종은 살아있을 때 모두 50글자의 존호를 받아요. 왜 8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느냐면 순종이 즉위한 다음에 이것도 양위를 받은 거예요. 헤이그 밀사 사건 때문에 고종이 퇴위하면서 그 아들 순종이 그때는 황제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2글자 수강이라고 하는 걸 올렸기 때문에 8로 떨어지지 않는 수 50글자의 존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3.1운동이 일어나는 1919년에 8글자 시호를 올려서 고종 여기에 존호가 50글자, 시호가 8글자에서 모두 60글자 뒤에 태황제라고 붙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청나라에서 보낸 시호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기 때문에 청나라로부터 시호를 받지를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국왕의 이름 다 알려주마 편을 마치겠습니다. 조와 종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학도 TV라고 하는 곳에 훌륭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같이 볼만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 묘호 시호를 올리는 법에 대해서는 임민혁 교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 조선 왕들의 이름에 이어서 그 이전 왕들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광개토 대왕의 정식 이름은 무엇일까? 한국 고대 국왕의 이름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